이 인플루언서는 코트니 클랜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만 명에 달하는 소셜미디어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모델이자 사업가입니다. 그녀의 폭발적인 팔로워 수와 막대한 수입은 그녀의 영향력을 가늠하게 하지만 동시에 과거 그녀의 행실과 사생활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 영상들이 공개되면서 대중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1996년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난 코트니 클래니는 금융계에 종사하는 아버지 덕분에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녀와 여동생은 부족함 없이 자랐으며 이로 인해 다소 제멋대로인 성향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운동 능력과 예술적 재능을 보였던 코트니는 대학 진학 대신 자신의 운동 능력을 활용하여 퍼스널 트레이너로 활동했습니다. SNS를 통해 자신의 외모와 몸매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한 그녀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유명 잡지 인터뷰나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며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2016년 개인의 사진과 영상 콘텐츠를 유료로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 올리패스가 등장하자 그녀는 이를 통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당시 이미 인스타그램에 1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던 코트니는 올리패스를 통해 더욱 큰 수익을 기대했습니다. 그녀의 예상은 적중했고 코트니는 2020년에만 상당한 금액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듬해에도 비슷한 수준의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부와 성공 그리고 매력적인 외모를 부러워했지만 그녀에게 부족했던 것은 바로 변함없는 연인이었습니다. 2020년 마침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는 크리스티안 오븐셀리라는 인물입니다. 코트니와 같은 텍사스 출신인 그는 운동에 능하며 사교적인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상화폐 분야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으며 젊은 나이에 상당한 재산을 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모로 닮은 구석이 많았던 코트니와 크리스티안은 첫 만남부터 강력한 끌림을 느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크리스티안은 코트니를 만나기 전에는 활발하고 다정한 사람으로 주변의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코트니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그의 성격은 눈에 띄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우울한 모습을 자주 보였고 주변 사람들은 그가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을 잃어가는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코트니는 크리스티안의 이런 변화를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했습니다. 그의 심리적 불안정은 그녀가 그를 더욱 통제하기 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코트니는 크리스티안을 지배하기 위해 사소한 일에도 과도하게 화를 내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심지어 폭력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처음에는 가슴이나 어깨를 치는 정도였던 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또한 코트니는 음주량도 늘었는데 술에 취하면 감정 조절이 더욱 어려워져 폭력적인 성향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결국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2021년 라스베이거스 여행 중에는 코트니가 크리스티안에게 컵을 던져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공개된 경찰 조사 영상에서 코트니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What's going on today? Things got blown out of proportion. Which one Like 2 attacks. Have you ever been cited or arrested before? Yes. For what? DUI. So, why am I here? What's going on? My boyfriend and I just got into like a loud argument So you called once again for what? Why did you call for help? because we were getting really loud. We were getting loud. And I was like, oh my god, we're gonna like do damage to the room or something. Not damage to each other. Like I really wanna like Why would you think? highlight that. Why would you think that you were gonna do damage to the room? I like throwing something or like Did you throw something? did I? Yeah. No. Did anybody throw anything? No. So why would you think that there is damage to the room to be made? Because I've done that before in our house. And I What have you done? thrown a glass at him, a plate. Did you throw a glass or a plate to the team today? No. Okay. So if No, I it's not before. Okay, so when I go to the room and I see a broken glass on the floor, where did the glass come from? I don't know. I literally couldn't even remember how the fight started. I'm being completely honest with you. I feel like my brain is scrambled eggs right now. Did anybody punch, hit, spit, throw anything at each other? Did he hit you or you did at him? Well, I'm guessing that I threw it. Oh, by the way, I just want to say somebody mentioned earlier about like there being a chair on the floor. That
was there. I don't know why we hadn't picked it up. Like that had nothing to do with the fight. We weren't throwing furniture at each other. 코트니는 경찰서에서 12시간이나 구금되었지만 크리스티안은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그녀를 관대하게 용서하고 그녀의 석방을 바랐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전의 일들을 잊고 텍사스를 떠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트니는 마이애미를 희망했고 크리스티안은 런던을 더 좋아했지만 예상대로 그들은 코트니의 뜻에 따라 마이애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마이애미로 이주한 후에도 코트니는 자신의 외모와 몸매를 이용한 사업을 계속했으며 그동안 축적한 자금으로 침실과 욕실이 각 3개씩 딸린 해변 근처의 고급 주택을 마련하여 정착했습니다. 마이애미는 늘 온화한 기후를 제공했고 이 환경은 두 사람이 과거의 갈등을 잊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이상적인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코트니의 독특한 행동은 점차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사업 영역을 넓히기 위해 외부 활동을 늘려갔으며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하여 청중들을 당황하게 하는 발언들을 주저없이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You only date rich black guys. How much do you make a month? A lot. 외출 중에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과 달리 그녀는 집안에서 크리스티안에게 가하는 폭력의 수위를 점점 높여갔습니다. 섬뜩한 폭언은 일상이었고 물건을 던져 파손시키거나 크리스티안의 짐을 내던지며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는 일도 잦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폭력적인 행동은 곧 크리스티안에게 값비싼 선물을 쏟아부으며 서가하는 것으로 끝맺곤 했습니다. 그녀가 크리스티안에게 일방적으로 가하는 폭력은 바닥에 내던져 더럽혔던 옷을 다시 명품 풀세트로 사주는 식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상황을 여러 사람들에게 목격되었으며 누가 보더라도 코트니가 폭력의 가해자이고 크리스티안은 자신을 방어하려 애쓰는 피해자임이 분명했습니다. 더욱이 이 시기에 공개된 크리스티안이 코트니에게 보낸 여러 통의 문자와 편지들은 그가 코트니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떤 행동을 하든 진심으로 대하려 노력했음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코트니에게 크리스티안의 진심은 지나치게 과분한 것이었고 그의 헌신적인 사랑은 결국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파국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을 보면 코트니가 크리스티안에게 실제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도 크리스티안은 놀랍게도 코트니를 여전히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발현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코트니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한 그의 절박한 생존 방식이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크리스티안이 코트니와 함께 지내는 동안 겪었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짐작하게 하는 메시지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2022년 3월 두 사람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말다툼이 벌어질 때마다 코트니는 크리스티안을 집에서 내쫓겠다고 위협했고 이를 실행할 법적 명분이 없자 자신의 어머니를 집으로 불러 크리스티안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스스로 떠나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4월 1일 코트니의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간 후 이틀 뒤인 4월 3일 마침내 119에 숨막히는 관계의 비극적인 종말을 알리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Ma'am, listen to me. You need to stop screaming on the line and give me the address. 3101. Another phone number that you... Is this a house, apartment, or a business? I'm so sorry. Ma'am, can you hear me? 끔찍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노스이스트 7번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칼에 찔려 생사의 기로에 놓인 크리스티안의 모습이었습니다. 집안은 마치 참혹한 범죄 현장을 방불케 하듯 곳곳에 핏자국이 흥건히 고여 있었고 일부는 이미 응고되어 끔찍한 상황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이는 크리스티안이 상당한 시간 동안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크리스티안 곁에는 코트니만이 유일하게 존재했습니다. 경찰에 의해 제압된 코트니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지만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경찰에게 사건에 대해 해명을 하거나 절망에 빠져 눈물을 흘리거나 심지어 크리스티안의 상태를 묻는 대신 그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강아지에게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코트니의 섬뜩한 모습은 경찰들에게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을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Sit down. Do me a favor. Sit down. Do not move. Do not move. Why are you yelling at me? Do not move. Sit down. Okay, but We don't know what's going on. We don't know what happened. I'm terrified. So right now, yeah. Make some space for the door and let's get So he throws you against the wall. Then he put me on the ground. You threw the knife at him. But I was so scared. He's not dead, is he? 코트니의 어머니가 집을 떠난 4월 1일 이후 코트니와 크리스티안의 집에는 잠시 동안 평온함이 감도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며칠 지나지 않아
아파트 관리인이 두 사람이 집 앞에서 격렬하게 언쟁을 벌이는 모습을 목격했고 심지어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 코트니는 약 30분 동안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가 4시 33분경 방송을 갑작스럽게 종료했습니다. 크리스티안은 서브웨이에서 샌드위치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고 코트니는 그를 보자마자 격렬하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사람이 서로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인용 위치 공유 앱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코트니는 크리스티안의 위치를 감시하고 있었지만 크리스티안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격분했다는 것입니다. 분을 참지 못한 코트니는 크리스티안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더 이상 그녀의 폭력을 감내할 수 없었던 크리스티안이 격분하여 코트니의 목을 잡고 밀쳤습니다. 이에 코트니는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부엌으로 달려가 칼을 꺼내들고 크리스티안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쳤으며 약 10피트 거리에서 크리스티안을 향해 칼을 던졌다고 주장했습니다. No, how exactly did you throw it? Like you threw it like this, or kind of like flung it at him overhead, or how did that? Oh, I just flung it. You just flung it over your head, or from Like this. okay. So from like beside your head. Holding it, yeah. Okay, like I'm holding it like this. The blade. Right, the blade. I for dang sure did not stab him. That would be insane. I mean, I didn't even think that this would touch him. 코트니가 가볍게 던졌다고 주장한 칼에 찔린 크리스티안은 경찰과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가까스로 숨을 붙이고 있었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후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깊은 슬픔과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4월 4일에도 코트니의 올리패스 계정에 새로운 콘텐츠가 계속 업로드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후 코트니는 정신적인 문제를 이유로 자진 입원을 결정했지만 단 이틀 만에 퇴원하며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경찰과 검사들은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며 크리스티안이 명백한 피해자임을 확신했지만 법정에서 이를 입증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험난했습니다. 코트니의 변호인단은 경찰이 확보한 문자와 메시지 등 중요한 증거들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것이라 주장하며 증거의 효력을 무효화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코트니는 무려 100만 달러를 들여 마이애미를 떠나 하와이의 고급 재활센터에 입소하고 약물 남용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보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려는 의도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오랫동안 크리스티안에게 지속적으로 폭력과 협박을 가해왔다는 사실은 명백한 증거들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는 코트니가 크리스티안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며 음성 메시지와 문자 기록에도 그녀가 그에게 관한 잔인한 폭언들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코트니가 과거에도 연인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과거 그녀는 한때 유명한 보디빌더였던 남자친구의 턱을 심하게 부러뜨린 적이 있다는 충격적인 전적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과 증거들이 확보되면서 결국 2022년 8월 10일 코트니는 2급 살인 혐의로 체포되어 법적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티안은 감성적이고 따뜻한 성격을 가진 다정한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문자와 메시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코트니의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그녀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굳건한 믿음은 결국 비극적인 결말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남겼습니다. 크리스티안의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이 잔혹한 범죄 속에서 더 비극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부디 다음 세상에서는 크리스티안이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고 그의 사랑에 진심으로 보답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 발생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이하게 실종된 아름다운 소녀는 결국 끔찍한 참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마 스릴러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장면을 겪었는데 그야말로 현실이 영화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이제 막 18살이 된 소녀 로리 하체는 캐나다 오샤와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곳은 토론토에서 불과 60km 떨어진 작은 도시였습니다. 로리의 이름을 대면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 외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그녀의 할아버지와 외삼촌은 캐나다 아래 조직에서 매우 유명한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옛 오토바이 갱단의 창립자 중 한 명이었고 외삼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토바이 갱단인 헬스 엔젤스의 선임 멤버였습니다. 이러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로리는 결코 평범한 소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 학교를 자퇴하고 가출하여 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돈이 부족할 때는 그녀는 심지어 몸을 팔아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결국 로리는 미래가 보이지 않은 생활에 지쳐 정상적인 삶을 살기로 결정하여 안정한 직장을 구하고 또 아파트를 임대하여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게 점차 나아지던 중 운명은 다시 이 소녀에게 큰 고통을 겪게 하였습니다. 2017년 8월 29일 로리는 출근하지 않았는데 그녀의 동료와 가족은 그녀와 연락할 수가 없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녀의 실종에 경찰은 몇 가지의 정기조사를 했지만 그녀의 행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로리가 또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언젠가 다시 가족에게 연락할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이렇게 경찰과 로리의 가족은 우선 기다려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다 2주 후인 9월 11일에 이른 아침에 70대 노인과 11살의 손자와 같이 오샤항에서 배를 타고 낚시를 하고 있을 때 근처의 해면에 하얀 물체가 파도에 따라 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상해하며 그 물체를 향해 배를 몰고 가 자세히 확인하려고 하였습니다. 점차 가까이 가게 되자 노인은 그 물체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 그는 단호하게 배를 멈추고 호기심이 많은 손자를 배 안으로 끌어들인 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해면에서 한 여성의 몸뚱아리를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체 부위는 없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험실로 옮겨진 피해자에 대해 부검한 결과 법의학자는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 외에 아무런 유용한 정보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2달 후에서야 DNA 검사를 통해 피해자가 바로 8월 말에 실종된 로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불쌍한 소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의 다른 신체 부위는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경찰은 감정으로 인한 보복과 집단 보복 등의 면에서 조사하기 시작하여 여러 용의자에게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몇 주 후에 2명의 배관공으로 인해 사건은 결국 풀리게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29일 오샤와의 맥밀린 거리에 있는 한 아파트의 집주인이 배관회사에 연락하여 한 세입자의 하수구가 뭔가에 막혔다고 뚫어달라고 하였습니다. 2명의 배관공이 그 아파트에 도착하여 점검한 결과 1층에 하수구가 막히지 않았는데 오물이 계속 올라나오는 걸 봐 아마 더 아래층의 지하실에 문제가 있다는 걸로 추측하여 그들은 지하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그곳에서 13년 동안 살았던 아담 스트롱이라는 뚱뚱한 남자였습니다. 처음 아담은 배관공의 출입을 거부했지만 집주인과 통화한 후 싫었지만 여전히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담의 집안은 마치 쓰레기장 같았습니다. 온갖 잡동사니와 생활 쓰레기가 좁은 지하실에 쌓여 있어 들어가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악취가 가득 차 있었는데 하수 처리를 하는 배관공마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2명의 배관공은 악취를 참아가며 하수구 청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하수구의 깊은 곳에서 아주 단단한 무언가에 박혀있는 걸 발견하게 되어 열심히 뚫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아담은 불안한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며 초조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하수구에 뭐가 박혔냐고 물었는데 2 배관공도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준설 파이프를 따라 고기 같은 물질이 흘러나오더니 2시간 동안 계속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수구 안에는 더 많은 물건이 박혀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아담은 다시 그들에게 다가가 또 뭐가 막혔냐고 물었습니다. 배관공은 이미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게 되어 휴대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어 상사에게 보냈습니다. 배관회사의 상사는 그런 상황을 본 적이 있었는지 바로 배관공에게 문자로 뭔가 이상해, 좀 더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일단 이유를 찾아 당장 나와 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배관공은 아담에게 이렇게 작업하다가 날 새 거라며 다음날 더 강력한 장비를 들고 와 바로 뚫어야 하겠다고 하며 퇴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비도구를 지우며 하수구에서 꺼낸 고기 같은 물건을 쇼핑백에 담아 아담의 집을 떠났습니다. 아담은 아주 기뻐하며 그들을 보냈으며 배관공은 아파트를 나오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 전화했습니다. I'm a plumber and I'm on site for a job. We've got we're snaking a drain, and we've been pulling back. We probably pulled back about 10 pounds, 15 pounds of it looks like flesh type of stuff, meat. And we started to snake, and we've been working at it for 3-4 hours now, right? Oh, okay. And we can't get it clear, but we keep pulling back chunks of whatever the hell it is. 경찰이 도착하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배관공이 쇼핑백을 그들에게 건네주고 바로 승용차로 운전하여 떠났습니다. 경찰은 쇼핑백 안에 내용물을 확인한 후 바로 지원 전화를 하여 4명의 경찰이 추가 투입하여 같이 아담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담은 문을 열고 경찰을 보게 된 후 깜짝 놀라게 되었지만 바로 침착해졌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하수구로 무엇을 버렸냐고 물었으며 쇼핑백을 꺼내들었습니다. 예상외로 아담은 경찰의 추측이 맞다며 쇼핑백 안에는 한 여성의 신체 부위가 들어있다고 하고 나머지 부위는 냉장고 안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성의 신체 부위를 발견하여 확인한 결과 바로 앞서 언급한 로리의 사라진 부위들이었습니다. 아담은 그 당시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CSI는 바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현장에서 수사하다 아담의 방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장치를 발견하였습니다. 폭탄 처리 전문가들은 현장에 도착하여 그것이 송수관으로 만든 간이 폭발물이라는 걸 확인하여 폭발물을 방폭통에 담은 후 로봇을 조종하여 터뜨린 뒤 CSI팀은 다시 아담의 집으로 들어가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아담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는 왜 여자를 잔인하게 살인하고 또 폭발물까지 만들었을까요? 사실 그는 그냥 체중이 아주 많이 나가는 뚱뚱한 일반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찰이 로리 사건을 조사했을 때 그를 용의자로 지목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담은 영화관에서 경비원 일을 했었으며 주유소에서 파트타임 일도 하였습니다. 그는 스쿠버 다이빙, 날카로운 도구 수집, 그리고 다양한 성인 영화와 서적을 모으는 다양한 취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뚱뚱하고 또 가난한 남자로서 그는 평생 다른 사람의 괴롭힘을 당해야 했으며 전에 여자친구의 배신으로 집에서 쫓겨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사실 모든 걸 단순히 참고만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더 취약한 사람들에 대해 특히 몸집이 아담한 여성들을 잔인하게 대하였습니다. 재판에서 그의 전 여자친구를 포함한 5명의 여성은 법정에서 아담이 그녀들에게 몹쓸 짓을 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이 전에 경찰에 신고한 적이 없어 아담의 폭행은 한 번도 들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아담이 일으킨 유일한 문제는 그가 맥밀런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을 때 집안에 쓰레기를 너무 쌓아도 집주인을 화나게 한 건데 왜이서인지 집주인은 아담을 쫓아내지 않고 10년 넘게 지하실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아담이 살고 있는 집에 하수구가 막혀 결국 로리의 신체 부위가 발견되어 그가 체포하게 된 겁니다. 처음 경찰은 아담에게 사람의 신체를 훼손한 혐의로 그를 체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 로리의 몸에 타박상은 많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 그녀의 숨진 이유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아담은 경찰의 신문에 아주 교활하게 로리의 몸을 토막낸 사실은 자세히 설명했지만 그녀가 어떻게 숨지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경찰 수사에 어려움을 줬습니다. 하지만 아담에 대한 신문 영상과 기록을 보면 그가 전형적인 반사회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숨진 로리와 그녀를 모욕한 거에 아무런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랑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이 그에게 본인의 범행에 후회한 적이 있냐고 묻자 그는 하수구가 이렇게 쉽게 막힐 거라는 거는 생각하지 못한 거에 후회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범행은 절대 들키지 않았을 거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어쨌든 아담은 다른 걸 얘기하며 본인의 범행을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검찰은 모든 희망을 현장에서 증거 수집하는 CSI 팀에게 두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담의 집은 쓰레기로 가득 차 CSI 팀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 끝에 방 안의 욕조와 천장, 그리고 집안의 벽에서 붉은 자국이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법의학자는 DNA에 대해 검사하여 전부 로리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로리가 아담의 방에서 그의 짓으로 숨지게 되었다는 걸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팀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 방 안에서 다른 여성의 붉은 액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칸디스 피츠패트릭인데 로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1년 내내 노숙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로리가 피해받기 거의 10년 전인 2008년에 미스터리하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은 2010년이 되어서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칸디스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실종 상태로 남게 되었는데 로리의 사건에서 경찰은 아담이 수집한 수많은 날카로운 도구에서 칸디스의 DNA를 발견하게 되었으며 아담의 집 곳곳에서 또 같은 DNA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칸디스도 로리와 똑같이 10년 전에 그 아파트에서 숨지게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지 아담은 이미 숨진 칸디스를 인멸하는 데 성공했을 뿐입니다. 결국 검찰은 아담에게 2건의 고의살인 혐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반사회적 성격과 두 여성이 피해받은 시간이 10년이 되는 것을 고려하여 경찰은 아담이 연쇄살인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였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아담 때문에 숨지게 된 여성은 2명뿐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실종 사건을 다시 확인하며 잠재적 피해자를 확인하였지만 결국 추가 단서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2020년 9월에 아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검찰은 아담이 18세와 19세 정도의 피해자를 돈으로 유인하여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간 후 강제로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2명의 여성을 해친 후 끔찍한 방법으로 그녀들을 살인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그의 변호인은 2건의 특급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로리가 아담의 새 여자친구였다며 또 그녀가 아담의 아파트에서 마약을 과다 복용하여 숨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처음 그런 상황을 겪게 되어 너무 무서워 그녀를 도망낸 거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아담은 로리의 신체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지만 그녀를 해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실종된 19세의 칸디스에 대해서는 변호인은 경찰이 아담의 집에서 그녀의 붉은 자국만 발견했을 뿐 그녀의 신체를 발견하지 못하여 빨간색 표시가 칸디스의 코피가 묻은 거라고 주장하여 칸디스의 신체를 발견하지 않았는데 아담에게 고의살인죄로 기소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쨌든 재판 내내 아담은 아무런 후회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피곤하다는 이유로 재판석에 나가는 것조차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두 피해 여성의 가족들은 아담을 더욱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반년의 재판 끝에 2021년 3월에 배심원단은 로리를 해친 혐의에 유죄 판결을 했지만 카디스의 살인사건에서는 그녀가 발견되지 않아 배심원단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신할 수가 없어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2021년 5월 28일 아담은 결국 특급 상해 혐의로 25년 동안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었으며 또 과실상해죄로 유기징역 18년을 받게 되어 2가지형을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운이 좋다면 아마 2043년에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피해자로 로리의 아버지와 외삼촌이 모두 캐나다의 오토바이 갱단의 우두머리여서 현지의 일부 매체에서는 아담이 아마 살아서 감옥을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가 결국 어떻게 될지는 아마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수영장에서 한 여자가 기이하게 사라졌습니다. 늦은 밤 여러 소년들이 수영장 수면에 떠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습니다. 9살 소년이 충격적인 사실을 얘기했었는데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거짓말이었을까요? 이틀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영장에서 놀고 있었는데 왜 아무도 물속에 있는 여자를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누가 그녀의 안타까운 일에 책임져야 했을까요?
수년간 수영장을 운영해온 운영진은 형사처벌은커녕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그 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지금 바로 미국 매사추세츠주 브리스톨에서 발생한 기이한 수영장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초 아름다운 브리스톨 카운티에는 하늘에는 흰 구름이 떠 있었고 땅에는 무성하고 푸릇한 풀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 라파예트 공원에 있는 베트남 태역군이 기념 수영장은 무더운 여름에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더해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수영장을 깔끔하게 청소하고 물을 채우며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6월 25일 정오가 되자 수영장 앞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수영장의 물은 아주 탁하였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티켓을 이미 구매했고 또 시즌권도 신청하여 그냥 햇빛에 서 있기 싫어서 잠깐 망설이다 그냥 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011년 6월 25일 저녁 마리는 퇴근 후 수영장에서 불과 700m 떨어진 리버 스트리트에 있는 집으로 막 도착하였습니다. 마리 조셉 아이티게 미국인인데 5 아이의 엄마로서 그녀는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호텔에서 일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쉴 때 항상 근무해야 했습니다. 연속 보름 넘게 일하게 된 그녀는 끝에 하루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리는 성격이 밝아 이웃과의 관계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이웃과 수다를 떨다가 라파예트 공원에 수영장이 개장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어 이튿날 이웃과 함께 그곳으로 놀러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녀는 수영할 줄 몰랐지만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 또 아이들이 곁에 없어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2011년 6월 26일 오후 2시쯤 마리는 이웃과 이웃의 2 아이와 같이 수영장으로 갔습니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탁한 물에 불만을 가졌지만 다른 사람들이 물 안으로 들어가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간 내기도 어렵고 또 이미 티켓을 구매하여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싫어 그냥 수영 후 집으로 돌아가서 샤워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그들도 수영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기뻐하며 즐거웠습니다. 특히 마리는 수영을 못하는 IT 사람으로 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웃의 어린 딸 켈리를 안고 미끄럼틀 위에서 물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같이 놀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때 이웃의 9살 아들 톰슨도 놀고 싶어 하여 마리는 어린 톰슨과 함께 미끄럼틀로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미끄럼틀의 꼭대기에 섰을 때 마리는 수영을 할 줄 몰라 아주 무서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영장이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 있었고 또 구조원들도 많아 마리는 잠깐 망설이다 미끄럼틀을 타고 달려 내려갔습니다. 물소리와 같이 마리와 톰슨은 미끄럼틀에서 물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톰슨은 수영장을 나왔는데 마리가 내려온 후 여러 사람들이 차례로 물속으로 들어갔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분 뒤 통제실에 있던 당직자는 사람들이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보이지 않아 이상해하여 바로가 확인했었는데 그제야 물이 너무 탁하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실 그날 정오 수영장이 개장했을 때부터 여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영장 매뉴얼에 따라 그는 수영자 관리자에게 문자로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관리자는 오후 3시 30분에 바로 정기점검하기로 하였지만 당직자가 여러 가지 방법을 실시해봤지만 여가 시스템을 수리할 수가 없어 안전을 고려하여 물이 깊은 구역을 폐쇄하고 물이 얕은 구역만 개방하였습니다. 그러다 오후 5시 수영장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정기점검할 때부터 이웃은 마리의 의자에 그녀의 가방과 수영모가 있었지만 그녀가 보이지 않아 수영장을 돌며 마리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그녀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웃은 마리가 평소에도 놀다가 갑자기 일 때문에 떠난 적이 있어 이번에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후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면 그녀에게 왜 아무 말 없이 떠나 본인이 그녀를 계속 찾게 했다고 따지려고 하였습니다. 이웃은 마리의 물건을 집으로 들고 가지 않았는데 우선 그녀는 본인과 2명의 자녀의 물건도 들어야 하여 어쩔 수가 없었던 거고 또 마리가 결국 물건을 챙기러 돌아올 거라고 확신해서입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 이웃은 그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녁 때 수영장의 직원도 마리의 소지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영장에 물건을 두고 간 일이 많아 그는 아무렇지 않게 물건을 치웠습니다. 그 당시 마리는 바닥이 보이지 않은 탁한 수영장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2011년 6월 27일 정오 12시에 수영장은 계속 개장되었습니다. 여가 시스템이 아직 수리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수영장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에도 마찬가지로 신나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6월 28일 저녁 22시 수영장의 문이 닫혔지만 한 무리의 청소년들이 몰래 벽을 넘어 수영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무료로 수영하려고 했는데 결국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막 수영장 가까이가 옷을 벗고 수영하려던 찰나에 누군가가 수면에 떠 있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깜짝 놀란 어린애들은 바로 경찰에 전화하였습니다. 그들 중 대담한 한 아이는 수영장 안으로가 마리를 물 밖으로 건져냈습니다. 곧 인명구조 요원과 경찰은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마리는 이미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후 인근 병원으로 가 후송하였습니다. 병원에서 마리는 숨진 지 오래됐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에 따르면 그녀는 익사하였으며 수영장에 최소 이틀 동안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경찰은 마리의 신원을 알지 못하여 다음날 수영장으로 가 확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수영장 직원은 이틀 전에 수영장에서 누군가의 가방을 주운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가방 안의 핸드폰과 신분증을 통하여 피해자가 마리라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수영장에서 누군가가 익사한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마리의 신원은 며칠간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한 마리의 이웃은 당황해하며 아이들에게 안전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는데 그녀의 9살 아들 톰스는 엄마, 그 사람은 마리 같아 라는 말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이틀 동안 마리와 연락을 닿지 못하여 불안해했었고 또 그날 마리의 가방과 수영타월이 수영장에 있는 걸 회상하며 아들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생각하고 있을 때 경찰이 그녀의 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질문에 이웃보다 그녀의 아들 톰슨의 말이 경찰의 주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톰슨은 6월 26일 마리와 미끄럼틀에서 놀던 중 그녀가 그에게 처음으로 미끄럼틀을 타게 됐다고 하며 바로 톰슨 뒤에서 타게 되었는데 톰슨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리는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바로 물 안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톰슨은 바로 마리의 손을 잡았지만 그의 힘으로 마리의 체중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톰슨은 바로 수영장 곁에 가까이 있는 백인의 금발 여성의 구조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녀는 본인이 쉬고 있다며 그를 무시하였습니다. 잠시 후에야 그녀는 알겠다며 나중에 수영장을 체크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톰슨은 걱정이 되어 두 번째 구조대원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 구조원은 피부가 까맣고 키가 작았는데 여전히 아무 일 없듯이 톰슨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나중에 체크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이가 거짓말하지 않을 거로 생각한 경찰은 중요한 단서를 취득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조대원이 왜 바로 구조하지 않은 거에 의아해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하여 그날 당직한 구조대원이 전부 백인 여성이고 톰슨이 얘기한 두 번째 구조대원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조대원을 조사한 후 반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 모든 구조대원은 도움을 요청한 아이를 본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톰슨은 수영장에서 나온 후에 1분 40초 동안 구조대원의 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CCTV 속 구조대원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으며 톰슨은 그녀와 아무런 대화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CCTV의 내용은 톰슨이 구조대원을 지나 수영장으로 돌아갈 때 잠깐 멈췄었는데 그는 어깨를 으쓱했으며 물이 얕은 수영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리가 실종된 과정이 CCTV에 찍혔는데 오후 3시 18분 32초에서 39초 사이에 마리는 2번 수면에 뜨게 되었지만 그 후 다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녀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초 동안 채 지나지 않아 마리가 가라앉은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물에 빠졌었는데 그는 바로 수면에 다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동영상으로 봐 마리는 6월 26일에 수영장에서 익사한 거로 나타났는데 그녀가 스스로 떠오를 때까지 수영장은 이틀 동안 정상 영업을 했었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주민들은, 특히 수영장에 다녀왔던 주민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리가 물에 빠졌을 때 왜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였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경찰은 이에 대해 20페이지의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하여 마리가 사고로 익사한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사건의 원인은 수영장에 탁해진 물에서 시작됩니다. 라파예트 공원에 있는 이 수영장은 매사추세츠 연방기관인 DCR이 운영하는 정부의 기업이었습니다. 창립 이래 여름에만 돈을 벌었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문을 닫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의 안전은 폴 리버시의 보건검사관이 책임졌었습니다. 2011년 6월 25일 토요일은 수영장이 다시 오픈한 날이었습니다. 수영장 직원들은 6월 1일부터 출근하였는데 그들은 수영장이 운영할 때만 출근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명구조요원들은 전부 면허허가가 없는 비전문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처음 일할 때부터 깊은 수역이 지저분해져 청소가 필요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청소하려고 할 때 수영장 관리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못 전체가 912톤의 물을 채울 수 있어 그 얼룩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물이 담긴 사진을 보면 수영장의 물은 아주 탁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월 11일 보수관리원은 더러워진 물을 보고 바로 수영장 관리자에게 염소 첨가 기계를 켜야 한다고 하며 또 개장한 날까지 기계를 계속 켜야 한다고 하고 휴가를 떠났습니다. 염소는 표백제의 주성분으로 물에 녹이면 물속의 얼룩을 제거하고 소독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영장 관리자는 25일에 개장할 건데 바로 염소 첨가 기계를 켜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하여 또 지난 몇 년 동안 최고 경영진은 비용을 절감해와 더욱 돈을 낭비하기 싫어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직원들에게 개업 이틀 전에 염소를 첨가해도 충분하다고 지시하였습니다. 6월 20일 보수관리원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수영장의 물은 변질된 완두콩 국물 같은 것을 보고 수영장 관리자가 염소를 첨가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염소를 추가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수영장 물의 pH 값이 9 이상에 도달했는데 염소를 추가하는 기계는 작동할 수도 없었습니다. 염소 추가 기계는 적절한 pH 값 내에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전원을 끄고 켜고 또 수동으로 염소를 추가한 후 수영장 물의 pH 값은 마침내 떨어져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그때 수영장의 오픈 시간이 5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상급자가 6월 25일에 오픈하라고 지시했는데 지금 물에 문제가 생겼다고 관리자는 만약 사실대로 보고를 하게 되면 무조건 혼날 거라고 생각하여 또 이제 막 관리자로 승진하여 그는 상사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6월 25일 수영장은 공식적으로 대중에게 오픈되었습니다. 수영장이 오픈될 때 염소가 독성이 있어 인간의 호흡기 점막을 손상해 기계는 작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염소 기계를 끈 후 또 사람들이 놀고 있어 수영장은 더욱 탁해져 염소 첨가 기계는 다시 작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영장 관리자는 직원을 시켜 수동으로 염소를 추가하게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6월 26일 오후 3시 30분 수동 염소 첨가가 실패하게 되어 당직 직원은 사람들을 불러 물이 얕은 수영장만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수영장의 바닥에서 나뭇잎과 머리카락, 반창고, 머리끈, 그리고 신문지 등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물건들은 전부 오래된 물건이었는데 전부 바닥이나 배수구 근처에 불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최악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현지의 법에 따르면 수영장 안에 직경이 6인치, 즉 15.24cm가 되는 검은색 원형판을 넣어보지 않으면 수영장을 개업할 수 없어 개업날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그는 수영장이 오픈한 내내 곁에서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며 주민들이 즐겁게 지내는 걸 보고 안심해하며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담당 직원에게 무슨 일이든 있으면 전화달라고 하였습니다. 관리자는 경찰의 질문에 수영장이 오픈했을 때 물질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그는 심지어 수영장 바닥에 있는 검은 선까지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수영장 바닥에는 검은 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의 사진을 보면 물이 아주 탁했으며 또 마리가 물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물속에 있는 그녀를 전혀 보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수영장에는 깊은 수역과 얕은 수역을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표시나 경고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너무 탁하여 마리는 미끄럼틀을 타기로 결정했을 때 수영장이 3.66m의 깊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물에 빠진 마리는 그 당시 왜 살려달라고 소리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되면 소리를 지르거나 물 안에서 발버둥치며 물을 세게 때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은 본능으로 팔을 휘둘리며 물 밖으로 나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만약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면 또 다른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은 도움 요청을 외칠 수가 없으며 자신이 물 위로 올라갈 행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면에 오랫동안 뜨지 못하여 숨을 쉬기도 전에 물이 입 안으로 채어 더욱 살려달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옆에 구명조끼가 있다더라도 구명조끼를 만지기조차 어렵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버티기도 아주 힘듭니다. 그렇다면 톰슨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건 오늘날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는데 톰슨의 설명과 다른 한 인명구조 요원은 그날 오후 3시 30분쯤 한 아이가 이모 아니면 엄마를 받냐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말을 마치자마자 사라져 인명구조 요원은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밝혀지자 지역 주민들은 감개무량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영장 직원과 관리자를 형사사건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012년 2월 8일 지방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두 사람은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판결에 수영장 직원과 관리자 그리고 감독기관 DCR의 무작위한 행동으로 참사가 발생하였다고 판결하였습니다. 6월 초부터 인명구조 요원들은 수영장의 바닥이 아주 탁하다는 걸 발견하였고 수영장 내 진공청소기가 고장났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잘못된 지시를 내려 염소 처리기를 켜지 않은 채 물을 재워 수영장의 물을 10일 동안 빠르게 녹색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개장 5일 전에 이미 상황은 발견되었는데 수습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영장 물의 가시성은 0.6m에서 0.9m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마리는 매우 불안전한 환경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년의 잘못된 결정으로 안전기준은 계속하여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수영장 직원과 그의 상사를 기소하려면 마리의 사고가 피고 측에서 무모하고 의도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피고인이 마리가 숨졌을 때 무모하고 고의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 따라서 이 두 사람은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기소되지 않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미국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수영장이 폐쇄된 후 직원은 수영장의 바닥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수영장 바닥에 있었는데 발견되지 못하여 그들은 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사건을 기소하는데 1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규칙으로 피고인 2명은 1년 내에 범행을 저지르지 않아 사건이 기각되었습니다. 추후 2명의 변호사가 마리의 유산 배정 법정에 나타나 그들은 마리의 자녀들을 대신하여 수영장 관리업체인 DCR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들은 미화로 최대 10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3천만 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DCR이 중대과실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배상 금액은 제한이 없을 겁니다. 결국 양측은 비공개적인 합의를 하게 되어 정확한 배상금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DCR은 관리하는 모든 수영장을 폐쇄하고 재검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명구조 요원과 수영장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더욱 철저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수영장은 현재까지도 정상 운영되고 있는데 원래 일하던 직원들은 전부 해고되고 수영장 장비를 수리하고 업그레이드 하는데 거의 50만 달러, 하나로 약 6억 7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명구조 요원을 더욱 많이 고용하고 깊은 물의 수위를 얕게 만들고 미끄럼틀을 해체하였습니다. 지금의 수영장 물은 매우 깨끗하고 맑은데 지금이서야 정상적으로 물 안을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리의 예상치 못한 사고는 DCR이 잘못된 시스템을 전부 바꾸게 했는데 한 사람의 목숨으로 공공시설의 안전함을 바꾼다는 건 너무나도 높은 대가였습니다. 특히 마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 어머니의 사랑을 더 이상 받지 못한 5명의 아이들은 가장 불쌍했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라게 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DCR의 잘못이 가장 명백했습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반성해야 할 것은 안전해 보이는 공공장소에서 개인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목숨은 때로 아주 소중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목숨에 책임져야 본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지 모든 걸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떤 사소한 잘못으로 목숨을 잃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